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스스로 사라지는 사람들, 조아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가족도 직장도 전부 버리고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현실에서 도망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성공한다고 해도 새로운 삶이 지금보다 나을 가능성은 낮죠. 그래도 지금 인생은 쌓아올린 게 조금이라도 있는데 새로운 곳에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나이를 되돌리는 거면 몰라도 결과가 더 낫기가 힘드니까요.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또 도망치고 싶은 관계들이,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고요. 지옥을 벗어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지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기에, 또 다들 이걸 알고 있기에 사라지는 건 그냥 상상이나 한번 해보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조아츠, 직역하면 증발이라는 뜻입니다. 과학 시간에나 배울 것 같은 단어이지만 일본에서 조아츠라고 하면 좀 다른 의미로 쓰이죠. 인간 증발이라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기존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8만에서 10만 명이 실종됩니다. 2023년에는 9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실종 신고되었죠. 하루에 약 240명, 7분에 1명꼴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 안전망도 좋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가진 일본에서 범죄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실종될 리는 없죠. 이 중 범죄는 소수고 가출한 청소년, 치매, 노인의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구 미제로 남는 실종도 적지 않죠. 영구 미제로 남는 실종의 상당수는 범죄가 아닌 조아츠입니다. 범죄 피해나 사고 정황이 없다면, 즉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경찰 수사가 개시되지 않기에 스스로 종족을 감춘 사람들의, 증발하기로 한 사람들의 실종이 영구 미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추적이 안 되기에 정확한 통계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1년에 최소 2,000명이 조아츠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실종자 수색지원협회에서는 2,000명이 아닌 수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예 조아츠 산업도 존재하죠. 요니케아라는 밤도피 이사 업체와 같은 조아츠를 도와주는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산업이 존재한다는 건 내 수요가 꽤 많다는 것을 뜻하죠. 사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조아츠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책까지 나올 정도로 꽤 흥미롭게 다루어지는 사회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왜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 사라지기를 택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조아츠라는 말이 등장한 건 1960년대였지만 조금만 더 뒤로 가보죠. 조아츠는 현대 일본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지만 그 뿌리는 과거부터 존재했거든요. 에도 시대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가 중심이 되어 다이묘라 불리는 지방 영주들에게 영지를 다스리게 하는 막번 체제였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봉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도 시대 일본 사람들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고 신분제에다가 상호 감시 체제까지 있었죠. 말 그대로 숨막히는 사회였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에서 어릴 때부터 보던 사람들과 평생 함께 살아야 했다는 말인데, 현재도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남 눈치를 많이 보고 평판을 중요시하는데 당신은 또 이런 분위기와 상황에서는 더했겠죠. 소문 한번 잘못 돌았다가는 내 평생을 편견 섞인 시선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라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현실, 피하고 싶은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죠. 실제로 많이 도망쳤습니다. 카케우치라고 서로 사랑하지만 신분이나 주변 조건들이 안 맞아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고, 과도한 세금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하는 경우, 평판이 안 좋아져서 여기서 이런 시선 받으며 못 살겠다 해서 도망가는 경우, 불륜하다 들키고 범죄 저지르고 뭐 이유야 많았죠. 지금이야 개인이 도망가는 게 무슨 문제인가 싶지만 에도시대 지방 영주들, 다이묘들 입장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세원이자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군인구미라고 5가구를 하나로 묶어서 서로를 감시하도록 했죠. 한 집이 도망치면 남은 4가구가 세금과 의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도주를 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도록 만들었죠. 도망친 사람들은 무숙자가 되어 다른 곳, 주로 도시의 하층민으로 살아갔습니다. 도쿄나 오사카의 빈민가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날품팔이로 살았죠. 현대의 조아츠가 신분을 버리고 일용직 노동시장인 요새바로 숨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찌되었든 수치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도망이다라는 문화가 형성된 상태에서 시간은 흘러 2차 세계대전까지 지나 1960년대 일본은 이전과 아예 다른 사회를 맞이합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과 급격한 도시화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었죠. 1964년 도쿄올림픽은 일본이 패전국에서 경제 승전국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완전히 성공했음을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더 짙은
같은 법이죠. 급격한 성장과 도시화, 현대화를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몸은 따라갔지만 정신은 따라가지 못했죠.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해체되었지만 보수적인 문화와 전통은 또 그 안에서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이혼은 가문의 수치이자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여기서 조아츠의 초기 형태가 등장합니다. 이전보다 더 심해진 사회적인 압박, 가족 구조는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 간의 의무와 책임,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하지만 이혼은 용납되지 않는 사회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의 해결법은 에도 시대와 같이 수치를 피해 도망치는, 사라지는 것이었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1967년 인간의 본능과 하층민들의 삶을 일본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려내는 감독인 이마무라 쇼헤이가 실화 기반의 다큐멘터리 영화 인간 증발을 발표하면서 증발, 조아츠라는 단어가 자리 잡게 되었죠. 1970년대에는 아예 매스컴에서도 조아츠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실패, 직장 스트레스, 이혼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식의 뉴스와 기사를 내보냈죠. 주로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으로 올라섰지만 그 이면에 있던 어두운 사회 문제들과 현상들을 다룰 때 같이 나왔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문화가 만들어낸 군대보다 더 극심한 수직적인 기업 문화,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 성공에 대한 압박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조아츠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지 일본만의 특별한 사회 현상으로까지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다 있었고 다른 국가에서도 사라지는 사람들은 있었으니까요. 그냥 사회 문제들이 다루어질 때 같이 나오는 것 정도였죠. 조아츠를 택한 개인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때라면 모를까 경제 대호황기였기에 다들 돈 벌고 즐기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이 터져버리면서 경제 호황이 끝나면서 이때까지 호황에 가려져 있던 사회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죠. 부각만 된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사회 문제들은 더 심각해졌고 이전까지 없었던 히키코모리 같은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등장했죠. 조아츠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두드러질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취직에 실패한 사람들,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 이혼까지 간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던 일본 특유의 체면 문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까지 더해진 압박을 못 견디고 도피를 택했죠. 일본에 대한 연구를 했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글을 보면 대충이라도 어떤 분위기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 문화는 죄책감보다 수치심이 행동을 통제하는 기제다. 실패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집단의 수치를 안기는 행위로 간주된다.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레나 모제도 조아츠를 취재한 후 이렇게 말했죠. 그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깊은 수치심입니다. 에도 시대는 끝났지만, 사무라이 시대는 끝났지만 그 정신적 유산은 전쟁과 산업화, 경제호황, 도시화를 다 겪어도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피해 달아난 거죠. 1994년에는 가시무라 마사노리의 완전 실종 매뉴얼이라는 책까지 등장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어떻게 신분을 숨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사라지는 법을 안내하는 책이죠. 90년대 중반부터는 조아츠를 도와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요니계약까지 등장했고요. 반대로 조아츠가 늘어나면서 탐정업체도 늘어났습니다. 진짜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라 남은 가족들이 사라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 탐정을 많이 고용했거든요. 이후로 조아츠는 지금까지 히키코모리와 같이 해결되지 않은 채 쭉 왔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사회도 많이 변했지만 금방 말했듯 과거에 만들어진 정신적 유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도망치는 게 정신적 유산이 아니라 도망치도록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유산이 수치라는 일본의 특유의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아니 도망가봤자 국내일 건데 이게 완전히 증발하는 게 가능한 건가? 이건 일본이라서 가능한 것도 있죠. 성인이 범죄 혐의 없이 자발적으로 실종된 경우 경찰 수사를 안 한다는 건 앞에서 이야기했죠. 수사뿐만 아니라 가족이라고 해도 실종된 사람의 개인정보 일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나 의료기록, 전화기록 전부 말이죠. 그리고 한국이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는 거지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 자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도 없었고요. 잘만 계획하면 진짜 증발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최근에는 조아츠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긴 합니다. 2016년부터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마이넘버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아직까지도 전체 인구가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3년에서야 등록 비율이 75%를 넘어섰죠. 탐정들도 더 발전해서 불법으로라도 전화위치 추적 같은 것을 사용해 잘 찾아내고요. 특히
인터넷이 생활의 필수가 되면서 이걸 잘 따라가면 대부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니게아도 발전했죠. 이름을 바꾸고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발자국들도 모두 지워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발한 사람 찾아서 데려와봤자 임시 방편일 뿐이죠. 안 좋은 유산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분위기를 가진 사회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의 국민의 정체성과도 연계된 문제라 쉽지가 않을 뿐이죠. 유산이 끊기지 않는 한 수치를 피해 달아나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한 조아츠는 어떻게든 계속될 것 같네요. 사회 문제들은 현상을 넘어 그 사회의 적나라한 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회는 없고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거의 없지만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는 생각을 해야죠. 그냥 흘려보내다 보면 당사자들만 탓하다 보면 끝에는 더 심각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등장할 거고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더 살기 싫은 사회가 될 테니까요. 상황상 여건상 한국의 조아츠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다른 문제들도 같은 시각으로 봐야겠죠. 잘되고 잘하고 있는 것들은 잘하면 되고 문제들을 줄여나가는 게 더 좋은 살만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사라지는 사람들 조아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